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블랙잭 게임을 할 때 히트하고 스탠드가 있다고 했잖아요. 히트는 모자란 내 카드를 20일에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 추가 카드를 더 받는 거고요. 그리고 스탠드는 그만 받겠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멈추는 걸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블랙잭 게임에서는 히트를 하는 것보다 스탠드를 하는 결정이 조금 더 고민스럽고 좀 어려워요. 내가 받은 두 카드의 합이 10일 이하라면 전혀 고민스럽지 않겠죠. 추가 카드를 더 받는다고 히트를 하더라도 버스트 되는 일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12 이상에서 20일에 가까운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히트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근거가 필요하죠. 다음에 나오는 카드가 10이 아닐 것이라는 어떤 최소한의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12 이상의 상황에서 히트를 했는데 10카드가 나와버리면 바로 버스트가 되니까요. 그래서 12 이상의 카드를 받아놓고는 항상 고민을 해야 돼요. 다음에 10카드가 아닐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혹은 내가 현재 스탠드를 하게 된다면 딜러를 이길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 이때는 내가 한 결정에 대한 확신이 필요해요. 그 확신의 근거는 그냥 내 감이 아니라 딜러에 오픈되어 있는 카드를 보고 그 정보를 유추해야 돼요. 예전에 20일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의 내용이 그래요. 10카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면 플레이어에게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카드 카운팅이라고 해가지고 현재까지 카드가 어떻게 나왔고 또 앞으로 남아있는 카드들의 10카드가 얼마나 있는지 요거를 카드 카운팅 기법을 통해서 세는 거죠. 말하자면 다 세어보고 그 다음에 10카드가 많이 남았다라고 판단됐을 때 배팅액을 올리는 이런 방식인데요. 지금은 이 카드 카운팅이라는 게 불가능해요. 왜냐면은 물레방아라고 해가지고 그 카지노 가신 분들은 구경을 해보셨을 텐데 그 카드 자동 공급기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카드를 딜러가 직접 섞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 형태로 게임을 진행했었는데 요즘은 이미 나온 카드를 다시 한번 기계에 투여를 해서 다시 한번 섞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나온 카드가 뭔지를 카운팅을 한다라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안한 게 이런 거였어요. 내 카드가 12 이상일 때 히트를 할 건지 스탠드를 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내 결정의 근거를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딜러의 오픈카드는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은 딜러의 카드가 만약에 6 이하의 낮은 숫자일 경우에는 감춰져 있는 카드들은 그냥 10으로 간주를 해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감춰져 있는 카드가 10이고 또 한 번 10이 나와버리면 버스트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히트를 할 필요는 없겠죠. 내가 받을 수도 있는 10카드를 딜러에게 가게 하는 이런 전략을 구사를 해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정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는 카지노에 가면 주로 이제 마지막 자리에 앉아요. 선택에 대한 정보를 좀 더 많이 얻기 위해서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나하고 같이 게임을 하는 플레이어들이 카드를 받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나도 볼 수가 있거든요. 다 이제 펼쳐진 상태로 게임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까지 10카드가 얼마나 나왔는지를 세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른 플레이어들이 쭉 순서대로 이제 카드를 봤는데 10카드를 전혀 받지 않았어요. 극단적인 상황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가장 출현 빈도가 높은 10카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죠. 이제 내 차례에 와서 내가 히트를 할지 스탠드를 할지, 그러니까 내가 다음 카드를 받을지 아니면 딜러에게 보낼지를 결정하는 이 상황에서 C카드가 현재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했다면 내가 받지 않고 딜러에게 넘겨준다든지 이런 전략을 펼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저는 오픈되어 있는 카드를 카운팅 한다라고 해서 오픈 카드 카운팅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제가 그냥 지은 거죠. 있는 용어는 아니에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투자로 따지면 투자에 대한 확신을 의미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달러를 매수하고 나서 한 번도 손실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투자를 했을 때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하고, 또 투자 대상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제가 달러를 매수한 게 아니라 터키 리라를 매수를 했다거나, 어디 뭐 잘 모르는 제 3세계의 어떤 화폐를 매수를 해놓고 제가 달러를 매수한 것처럼 그렇게 버틸 수가 있었을까요? 1, 20%만 떨어져도 아마 못 견디고 손절매를 했을 거예요. 제가 달러를 매수해서 한 번도 손실을 입지 않은 이유는 이 달러라는 투자 대상에 대한 어떤 투자 근거와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에 대한 확신과 근거가 무엇이었느냐? 일단은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런 거였어요. 달러를 매수한 이후에 폭락을 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미리 이제 계획을 세워보는 거죠. 자, 폭락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긴 시간의 어떤 데이터를 봤을 때 달러가 폭락했을 때도 있고 폭등할 때도 있었지만 결국은 어느 정도 그 제자리를 찾아가는 뭐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너무 높지 않은 가격에 달러를 매수하기만 한다면, 제가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이상일 때 달러를 매수했다, 이렇게 해놓고 잃지 않는 것을 바라면 조금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 저는 적정한 가격이라고 판단됐을 때 매수를 하고, 그리고 아무리 폭락을 하더라도 이 정도 수준의 가격까지는 회복을 할 것이다, 이런 이제 데이터를 통한 근거와 믿음이 있었던 거죠. 또 하나 이제 필요했던 게 잘못 매수한, 그러니까 매수한 이후에 손실이 발생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버틸 수 있느냐라는 어떤 계획 같은 게 필요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배추가 한 포기에 1,000원일 때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 배추 가격이 900원으로 떨어졌어요. 자, 이 상황에서 제가 다시 배추 가격이 1,000원 이상이 될 때까지 버틸 수가 있느냐,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이 되겠죠. 첫 번째로 그 배추 가격이 다시 원래 가격대로 올라갈 때까지 보관을 해야겠죠. 보관을 하려면 창고를 뭐 임대를 하거나 구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보관에 대한 비용이 발생을 하죠. 또 하나 문제는 내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일 텐데, 배추를 아무리 잘 보관을 하더라도 언젠가는 썩게 되겠죠. 자, 그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오래 버티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반면에 달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보관 비용, 달러는 돈이잖아요. 예,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다른 모든 내가 어떠한 물건을 사던, 그것이 작던 크던 아니면 썩던 썩지 않던 보관 비용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달러는 보관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 예금을 통해서 오히려 보관하는 동안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뭐 크진 않지만 연간 2% 이상이니까 뭐 그냥 내 돈을 정기예금에 넣었다라고 생각해도 될 만한 수준인 거죠. 자, 보관 비용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달러가 썩지는 않겠죠. 예. 은행에 보관하는 동안에는 숫자의 형태로만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게 썩거나 없어지거나 뭐 이럴 수는 없는 어떤 상황을 만들 수 있겠죠. 일단 배추하고 비교해 봤을 때 보관이라는 부분, 그리고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해결이 됐어요. 자, 이거는 이제 투자 대상에 대한 어떤 신뢰까지는 아니어도 좀 안전장치, 뭐 이제 주식 투자에서 이제 안전 마진이라는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안전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의. 또 하나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투자 철학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살짝 넘어가게 되는데, 자, 투자 대상에 대한 믿음이라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내가 만약에 아주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물건을 소유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버텨야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했다라고 해봐요. 만약에 그게 가치 있는 물건이라면, 예를 들면 뭐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금이나 뭐 다이아몬드나 뭐 이런 거겠죠. 자, 이런 가치 있는 물건을 소유할 때 하고, 그러니까 투자 대상으로 여기고 계속
가지고 있는 것, 보유하고 있는 것하고, 그리고 뭐 그 가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예를 들면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이런 가상화폐 같은 내가 그 가치를 확신할 수 없는 이런 것에 투자를 하고 기다리는 것하고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저한테 달러라는 이 투자 대상은 대단히 매력적이고 확신을 주는 그런 투자 대상이었어요. 뭐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는 했었죠. 뭐 달러 원화하고 달러를 비교했을 때 달러가 훨씬 가치 있는 돈이더라, 뭐 이런 얘기는 했었죠. 근데 제가 이제 어떤 투자 철학, 그러니까 투자 대상에 대한 어떠한 생각을 했냐면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전 재산, 현금 재산이, 전 재산이 10억이에요. 자, 이 10억이라는 돈을 어느 날 제가 달러를 매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주위 사람들이 저를 말리겠죠. 야, 너 그러다가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너 망하는 거다, 되게 위험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바꾸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 이름이, 영어 이름이 잭이에요. 제가 이제 박씨라서 잭팍이죠. 뭔가 이 느낌 오시죠? 제가 영어 이름을 지을 때도 카지노를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It's just like 잭팟 뭐 이렇게 외국 사람들하고 이제 만나면은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좋은 의미죠. 잭팟이라는 것은 뭐 대단한 행운을 의미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발음이 이제 비슷하죠. 이름이 잭이고 또 성이 팍이니까 잭팍이 되는 거죠. 하여튼, 자, 만약에 이 잭이라는 사람이, 이 잭팍이라는 사람이 미국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미국에 살고 있는데 전 재산이 100만 달러를 갖고 있어요, 현금으로. 이 100만 달러를 어느 날 나 이 100만 달러로 한국 돈을 다 사버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친구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야, 너 미쳤냐? 라고 하겠죠. 자, 똑같은 일이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미국에서도 일어났어요. 자, 누가 더 미친 사람일까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사람이 전 재산을 달러를 매수하는 것도 미친 짓이라고 하지만, 미국 사람인 잭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인 100만 달러를 원화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미친 짓일까요? 관점의 차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어요. 바꾸어서 생각을 하면 둘 다 미친 짓은 아니에요. 그냥 한국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모든 재산을 원화로 가지고 있고, 미국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자신들의 자산을 달러로 가지고 있죠. 만약에 제가 달러 투자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내 모든 현금 자산을 달러에 투자를 하는 상황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은 실제로 있었어요. 제가 거의 모든 현금 자산을 달러를 매수한 상황이 실제로 있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죠. 만약에 이 달러가 원래 가격을 회복하지 못하면 그냥 미국으로 이민 가야지, 그냥 미국 사람이 되어야지, 뭐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돈으로 돈을 산다라는 거는 이런 매력이 있어요. 위험하지 않다라는 매력.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